지금까지 우리는 세종과 태종의 그런 지식 계보를 통해서 그들이 선가적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경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훈민정음은 당시 이제 4대 모화에 빠진 그런 그 유림들과 사상적으로 충돌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전수되지 못하고 비밀리에 전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환단고기가 처한 운명,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가 그 보여준 그런 운명이 사실은 좀 유사한 면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제 아주 고난의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이란성 쌍생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 교수님께서 훈민정음 해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요약을 해주시죠. 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요, 세종대왕이 그거를 이제 만들고 나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묻혀 있다가 1940년 이제 간송 전형필 선생이 그 안동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를 고가에 구입을 해서, 그래서 지금 그 존재가 확인되었고 지금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상주본도 이제 있는 게 확인이 돼서 두 개가 지금 우리가 확인된 게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계 기록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흥미롭게도 세종대왕 당시에는 그걸 공개적으로 나눠주고 그러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을 세운 신하들, 예를 들어서 여진족 토벌을 하고 온 이제 그 이천은 그 장영실하고 같이 과학 발전에도 공헌한 사람 아닙니까? 한때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제 하사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이천의 후손인 그 이한걸 씨가 소장하던 것이 이제 전형필 선생에 의해서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그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네, 그 최만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소를 올리면서까지 훈민정음의 반포를 반대했고, 그런 것을 보면 당대 주류 학자들의 어떤 그런 삐뚤어진 역사의식,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고, 그만큼 또 그런 것을 물리치고 우리 것을 이렇게 되살리고자 했던 그런 세종의 자주의식이 더욱 이렇게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자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세종이지만은 유림 신하들에 대한 눈치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살펴왔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당시에 그 최만리와 연명자 8명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상소를 한번 제가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최만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중국에서 알고 그러다고 말하는 이가 있으면은 어찌 4대 모하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또 중국의 문자 외에 따로 글자를 만드는 것은 모두 오랑캐의 일일 뿐입니다. 그것은 향덩이를 버리고 쇳덩구리알을 취하는 격이니 어찌 문명에 큰 폐해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임금을 질책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결국은 최만리는 이제 기양을 가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뚝심 있게 밀어붙여가지고 그 제자 원리와 용례를 상세히 밝히는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만드심으로써 지금 우리가 그 해례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최만리 같은 사람 뭐 용기는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무례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제 1945년 해방 후에 처음 공개되었을 때 그곳에 그 내용에 음양 오행론이라든가 천지 귀신론 같은 그런 글자들이 나오는 걸 보고서 한글 학자들이 굉장히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런 용어들이 해례본 속에 있어서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까지 했다고 해요. 하지만 본래 음양 오행론은 결코 미신이 아니고 동양의 우주관이요, 생명 존재관이면서 생명의학의 철학적 토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양 철학계에서조차 인정해주는, 그래서 새롭게 평가를 하고 있는 초과학적이고 초종교적인 대자연 존재론 아닙니까? 최근에서야 이 해례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고 2015년 작년에 김성권 선생이 사람이 하늘과 땅을 품는다라는 제목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설명하는 책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해례본의 진면목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땅에 펼쳐진 하늘이라는 책에서 그 세종대왕과 채말리의 논쟁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저도 이렇게 두 분 논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보면 의외로 굉장히 매우 심오하고 또 일관되게 그 음양오행 철학 체계하고 한글이 연관돼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그 사육을 초월한 완성된 사람이 역사 발전의 주인공이며 목적이라는 그런 또 내용이 있어요. 남 교수님 주장처럼 그 세종대왕이 인본주의 철학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한글을 만들었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서울 광화문 인근에 필운동 상생문화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날 개최하는 그 강좌가 있는데요. 훈민정음 해례본과 음양오행의 순환 개벽 원리라는 제목의 강좌인데 거기서 늘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자세히 정독해보고 그리고 태백일사에 있는 삼신오제본기와 소도경전본은 특히 그 중에서 천부경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해례본을 제작하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팀들이 천부경의 원리에 정통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정음 해례는 보면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인류 역사를 포함한 만사 만물 변화, 만물이 변화하는 그 절대 법칙인 천지의 도를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례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지 대자연의 도가 처음과 끝이 하나가 되어서 순환 운동하는 절대 법칙인 음양오행의 원리인데 정음 해례가 바로 그러한 원리대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천지 대자연 순환 운동의 목적이 천지 광명을 체득하여 태의를 성취한 사람들, 즉 자기를 재생함으로써 자기 완성을 이룬 성숙한 사람들이 건설하는 낙원 세상을 이루는 데 있다. 이렇게도 밝혀주고 있어요. 또 그 시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물이 성숙하는 인류 역사의 큰 가을철이 열리는 때라고 여러 군데에서 나누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담론은 천부경과 훈민정음 해례본의 사상 원리가 동일한 것임을 노골적으로 또 그리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그 훈민정음 해례에서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이것이 이제 차원이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천지 음양론, 이 우주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써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음양오행론이라든지 우주관에 대해서 좀 지식이 짧으면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글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훈민정음 해례에 대한 연구를 뭐 많이 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아마 그런 뒷 배경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 논문에서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이 천지인 음양오행론이 환단고기에 있는 그 태백일사의 삼신오제 본기에 그런 철학적 산물이다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정음 해례에서 정인지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글자 모양이 자방고전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얘기하면서 옛 전자를 모방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훈민정음과 같은 글자 모양을 가진 글자는 단군세기에 수록되어 있는 3세 가륵당군 때 당군의 명으로 삼랑 을보록이 만든 가림토 문자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음 11자는 동일하고 자음 11자, 17자 중에서도 14글자는 명백히 그 모양새가 꼭 같습니다. 그리고 모음의 기본 11자의 제자 원리를 말하기를 천지인 삼재 일체인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음양오행의 변화 원리가 모두 담겨 있다고 했고요. 자음도 또한 인체의 발성기관인 목구멍과 입에서 발하는 자연 섭리인 오행소리를 모두 담은 17자를 기본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그 음양오행의 원리로 만들어진 훈민정음이 삼신오제 본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연관지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삼신오제본기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상당히 어렵게도 느껴지면서 아마 신비하게도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은 천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삼신일체인 일기, 즉 일신이 자기 분신을 현상계에 드러낼 때는 천지인 삼계로 구분지어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천지인 삼계가 변화하는 그 변화 작용은 한 몸 일체 관계로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변화하는 방법이 오행이 네 마디 운수를 지어서 시와 종, 즉 처음과 끝이 하나가 되어서 무궁한 순환 운동을 한다고 했죠. 또 정음해례는 음양오행의 뿌리가 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주역에도 이제 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주역의 그런 표현은 좀 추상적이고 피상적이면서 관념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는데 삼신오제본기에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오행운동의 주체가 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핵심 개념은 천지인 삼재 합일 원리와 음양오행의 순환 운동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예, 뭐 시청자들이 조금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삼신오제 본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그 수서령에 나오는 그 사서들, 그렇죠. 예, 네, 고조선비사, 대변경과, 대변설, 표운천사 이런 그런 책들을 이제 세종대왕께서 보고 이제 그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그런 부분 가지고도 아직은 조금 더 직접적인 그런 그 설명이 조금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지금 아까도 이 PPT 자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훈민정음 해례를 텍스트를 놓고 천지인 그리고 음양오행 이 이제 핵심어들의 빈도수를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천지인이 많이 나오고 뭐 관련된 게 93회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음양오행 이게 또 50여 회 나온다고 한다 보면은 결국은 훈민정음 해례는 천지인과 그 음양오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이제 이 점 때문에 이 키워드의 구조로 본다면 삼신오제본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지인 이제 그 삼신 그 다음에 그 오행의 그 어떤 뿌리가 되는 오제 오령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이기에 이게 좀 유사하다고만 해서 이게 훈민정음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대변설과 표운천사를 보고 혹은 그것만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면은 그건 이제 당연히 논리적으로 좀 취약한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세종대왕은 충녕대군 때도 그랬고 세자가 돼서 그랬고 평생 이 책을 쌓아놓고 사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방대했기 때문에 중신들하고 이제 경연을 할 때 왕이 신하를 이렇게 마치 제자 대우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 지식의 양이 폭이 넓었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조선 시대에서 그 이제 군사 왕이면서 스승의 위격을 동시에 가졌던 분이라고 한다면 세종대왕하고 정조대왕 두 분을 꼽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세종대왕이 학식이 넓고 방대한 그 서적을 당연히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이제 삼신오제본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이 영향을 줬다고 하면 그건 논리적 무리고 빈도수뿐만 아니라 이 삼신오제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정신, 핵심 정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정수를 뽑아보니까 그 키워드가 유사해요. 유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일단 가설을 세워놓은 거죠. 근데 그 가설이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것만 연관하겠다 우리가 처음부터 본 건 아닙니다. 근데 조사를 했더니 상당한 인과성이 나왔다는 얘기죠.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삼신과 오제 그리고 오령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삼신오제 본기에 보면 표운천사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운천사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 하고서 삼신을 이제 천일과 지일과 태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훈민정음 해례에서는 천지인의 사상으로 그렇죠. 그대로 연결이 되고 또 음양오행은 이제 음양오행의 원뿌리가 되는 오령,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오행하면은 목화토금술 이야기하는데 오제, 그 전에 오령. 오령이 있고 오제가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오행 사상이 이제 거기서 나왔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삼신오제 본기를 보면은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표훈천사나 대변경만 보고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은 모순스러울 수 있는 것이 훈민정음 해례에는 계물성무라는 말 그리고 재성보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건 주역에서 표현하고 있는 핵심 언어죠. 주역의 서문에서부터 그 핵심적으로 계물성무와 재성보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단어들이 나온 원뿌리가 그 삼신오제본기에 수록되어 있는 표훈천사 대변경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주역의 원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주역을 따온 거 아니냐 이렇게 훈민정음의 용어들이 그렇게 보기 쉬운데 사실 그 명나라 영락제가 그 세종대왕 재임 시에 하사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성리대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리학의 모든 이제 그 저작물들을 통합한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조선의 유자들은 좀 좋아하지 않았던 혹은 약간 좀 그 정통 유자로 잘 분류하지 않았던 소강절 선생의 환극경세서가 들어 있습니다. 성리대전 안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극경세서는 성리대전에 포함은 돼 있지만 상당히 도가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그 훈민정음에 보여지는 그런 이제 도가적인 또 역학적인 용어가 환극경세서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이렇게 당연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텍스트를 좀 치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훈민정음에는 이제 주역이나 또 환극경세서의 개념적 범주를 넘는 용어와 관점이 나오는데 그 벗어난 관점과 용어들이 오히려 훈민정음의 인간론 철학의 핵심 개념이라는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 태일 같은 거예요. 태일은 이 조선 왕조 후대 정조대왕 때 정조대왕의 손자인 효명세자가 지었다고 하는 영경당이 있어요. 창덕궁에. 창덕궁 안쪽에 영경당의 뒷문에 보면 지금도 태일문이라고 써 있어서 그걸 보는 사람이 참 의아합니다. 왜 유가의 나라 조선에 도가 사람들이 쓰는 편에는 태일이 있을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조선 왕가에는 면면이 그런 도가풍의 공부를 했고 그런 문화가 어떤 그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은가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훈민정음에 나오는 그 개념 중에서 양지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정신이 인간의 오장육부를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원래 받아냈던 풍부받았던 성을 밝히고 광명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방법론이고 수행문화거든요. 그런 수행문화는 유가들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바로 이제 선가들이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양지통음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은 소위 말해서 이제 역학 주역이나 환극경세에서 개념적 범주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훈민정음 인간론의 핵심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다 한다는 점은 이미 훈민정음이 단순히 중국어로의 어떤 성리대전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보다는 더 그 개념의 핵심적 천착했던 저작물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보면 큰 글씨로 재생 나오지 않습니까? 저 재생은 저거는 이제 부활, 영생 혹은 뭐 그 임모탈을 의미하는 어떤 이제 선가, 도가적인 어떤 인간의 그 이제 목적지를 향하는 그런 데 나타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재생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훈민정음에서 스쳐가는 개념이 아니라 훈민정음의 인간론의 핵심 코드입니다. 이런 점은 분명히 훈민정음의
저자들 또 세종대왕과 저자들이 그 의식 세계 중심이 유가에 있었는가 선가에 있었는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선가 쪽에 많이 기울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개념들은 성리대전 환경경세사라기보다는 우리가 분석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삼신온제 본기의 핵심 키워드하고 너무나 더 가깝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민정음의 인간론과 이제 태백일사의 인간론이 이란성 쌍둥이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한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또 시청자들이 약간 혼란을 느낄 수 있어서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뭐 도가다, 선가다 이런 말을 지금 뭐 자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마치 유불선의 선으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유불선의 그 원뿌리가 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어떤 그런 사상 철학으로서 그렇죠. 지금 네. 선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있고 아마 시청자들도 그걸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훈민정음의 이러한 그 선가적인 그러한 냄새가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물씬 풍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훈민정음에 표현되고 있는 그 용어들의 공통점만 가지고 그것이 삼신오제본기를 그 사상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훈민정음에 표현된 그 용어들의 깊은 의미까지를 파고 들어가 봐야 그래야 이것이 주역이나 황극경세서에서 얘기한 것만 얘기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 범주를 뛰어넘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아마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례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지는 귀신이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지는 귀신이다. 또 오행이 하늘에서 작용할 때는 신도의 운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삼신오제본기에서 말하는 천지의 본질은 신도세계라고 하는 그 내용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면은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천지는 귀신이다 또는 뭐 하늘에서 작용할 때는 신도의 운이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그 육아적인 그런 개념과는 굉장히 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논어에도 보면 공자께서 괴력난신은 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육아는 신의 개념을 굉장히 이렇게 멀리하고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천지는 귀신이다 이런 명제라고 하는 것은 유학자들 머릿속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예. 또 이렇게 정음 해례본에는 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입니다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하늘은 오생토하고 땅은 십성토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위수는 정해져 있는데 위수가 정해져 있다는 말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겠죠. 사람만 홀로 그 위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까지 밝히고 있어요. 해례본에서는 인간은 무극지 진이면서 음양오행의 정기가 오묘하게 응결된 존재인 고로 그 위수를 정해서 논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역과 정역 등 그 영리를 이렇게 쭉 공부해 보니까 여기에는 천지 대자연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고 인류 역사의 숙명적 비밀이 함께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리대전에 있는 그 황극경세서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인류 역사도 선천 역사와 후천 역사로 나뉘어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얘기하는 그 오생토, 하늘은 오생토하고 땅은 십성토한다는 말은 선천의 미완성된 인류의 역사는 하늘에서 주관하고 후천 인류의 완성된 조화선경은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아마 사람들이 거의 들어보지 못한 파천왕적인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천지의 뜻을 성취하여야 하는 인간의 운명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운명이 결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각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한 그 결과대로 귀결되어진다고 하는 표현을 아까처럼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은 이게 한글의 용법 혹은 사용법을 얘기한 매뉴얼이 아닙니다. 매뉴얼도 매뉴얼이지만 매뉴얼과 그 이제 인간론, 철학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이 정말 그 전하고자 하는 뜻은 사람이 가야 될 올바른 길을 그걸 하나의 가르침을 거의 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밑에 노란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필내 호인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이렇게 완성될 때는 반드시 사람에게 의뢰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서는 천지 운동의 목적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상은 뭐 여러 군데 다른 데서 뭐 찾을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사상 인간론을 핵심으로 뭉쳐놓은 텍스트가 소도경전 본운이고 크게 보면 태백일사거든요. 그래 본다면 그 밀도로 봤을 때는 훈민정음의 이 인간론의 밀도하고 이 태백일사 밀도는 상당한 같은 수준의 밀도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상당히 압축된 표현 속에서 이런 인간론이 강조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상호 연관성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해본 거. 이런 걸 우리가 흔히 글을 많이 쓰고 글을 많이 읽어보는 과정에서 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자, 또 뒤에 보면 훈민정음에 이런 얘기가 있을 거라고 사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천지지용, 그다음에 발어사물, 그다음에 대인이 성야. 밑에 보시면은 사람을 기다려서 완성된다. 그 시점에 그 사람이 나와야 천지 운동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하는 인간론은 이게 훈민정음의 텍스트인데 이 똑같은 인간론이 소도경전 본운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 정도의 밀도의 어떤 그 상통성은 키워드의 어떤 그 동질성은 이 두 문건이 상호 연관관계에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되긴 어렵다라고 보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상식에 부합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기 보십시오. 훈민정음의 인간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지 운동의 목적이 태일 인간이고 또 태일 인간을 통해서 우주가 완성이 되는데 그것을 인간이 완성한다라는 인간 주동체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운의 첫머리에 천부경이 나옵니다. 천부경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뜻을 밝혀서 이제 천지인의 상호관계, 그다음에 인생의 목적, 가야 될 길을 이제 그 로드맵을 가르쳐 준 거, 그다음에 천지 역사의 이제 순환 과정을 이제 밝힌 게 천부경인데, 이 천부경에 보시는 이제 하경에 보면 그 인 중천지 일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나와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천부경을 뭉쳐서 핵심을 꼽으라면 이제 바로 이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바로 천지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은 태일 인간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천부경도 소도경전 본원에 있고 또 같은 인간론이 아주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훈민정음에서 설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다른 주역이나 뭐 한국에서 뭐 넣어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전체 비중을 보면은 한 10%의 밀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훈민정음과 소도경전 본원은 99%? 과장인가요? 90%의 밀도로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상호 문건이 상당한 동조성을 보이고 있다.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영 선수들이 다리 똑같이 하는 거.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두 문건은 상호 연관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만든 사람은 다르지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란성 쌍생아가 아닌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저자가 어떤 그 공동의 저본을 보고 그러한 사상을 익히게 되었다. 비슷한 인간론을 만들어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든 8명의 집현전 학자들과 또 그 해례본을 만들려고 지시하신 세종대왕이 소도경전 본훈에 나오는 인간론에 대해서 정통했던 분이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훈민정음 글자로 만들고 또 그 제작 원리까지 해례본에서 밝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이제 세계 언어학자들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그 과학성과 자연성 원리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그 창제 원리, 글자 창제 원리가 다 밝혀져 있는 초과학적인 자연 섭리 체계로 되어 있다고 하는 설명까지 다 밝혀져 있는 유일한 글자가 훈민정음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우주 삼라만상의 변화가 그 근본은 천지인 삼재인데 이 천지인 삼재가 일체 한몸 작용을 하면서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원리는 음양 오행의 원리로 무궁한 순환 운동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해례본에 나오는 얘기 중에 사람의 말소리도 이것도 천지인 음양 오행의 원리대로 발생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소리 속에 인간 재생, 즉 인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성숙의 비밀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름 붙이기를 음악적 윤려 조화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음악적 윤려 조화론은 굉장히 그 놀라운 내용을 이렇게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음악적 윤려 조화론을 말씀하셨으니까 예.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사람은 아까도 쭉 말씀드렸듯이 천지와 합의를 해서 하나가 됨으로써 자기 완성을 이루는, 자기를 재생함으로써 자기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그래야 또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을 이룬다고 이렇게 태백일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서적들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아까 노래 소리로서 능히 윤려를 좋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노래 소리로 윤려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인간 재생의 비밀이 있다라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있게 말씀드려보면은 음성 소리로 노래를 부름으로써 순수 생명의 원천인 윤려를 공명하고 좋아해서 완성된 인간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그 얘기가 되겠죠. 이런 이야기는 시청자님들께서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와서 사람의 말소리 속에 천지 기운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저런 뭐 초목들, 이렇게 양파 또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많이 이렇게 TV에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 자연의 소리, 이것을 이제 인간이 어떤 신령한 어떤 주문의 형태라든지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계속 읽으면 인간의 완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뭐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태백일사에서도 우주 순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태백일사 그 삼신오제 본기 보면은 개벽과 순환, 이 존재라는 얘기 다 나와요. 근데 이 훈민정음에 보면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우주 순환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주 순환을 통해서 인간이 완성이 되고 또 재미있는 거는 우주 완성을 또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훈민정음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 천지 이 대자연의 우주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성된 이 사계절, 사시 개념이 또 강조되고 있거든요. 훈민정음에. 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삼신오제 본기의 순환 개벽 그 정확한 개념이 나오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까? 제가 이제 상당히 흥미롭게 봤는데 다시 말하자면 우주 봄, 여름, 가을의 순환 개벽의 이치가 훈민정음에서 집중적으로 밝혔다고 하는 점을 제가 감명을 받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통 그 성리대전과 황급경세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 우주 사계절의 순환 원리가 황급경세서에 나오는 말을 그것을 이렇게 취해서 개벽 순환론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황급경세서에 표현된 그 언어의 근본 출처, 본래 출처가 세조 때 수거령 대상이 됐던 책 표운천사와 대변설에 들어있는 우주론과 인간론의 핵심 사상인 것이죠. 인간은 반드시 천지로부터 부여받아서 생겨난 그 몸 자체대로 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지의 광명을 체득해서 자기 재생을 이루어야, 그래야 인생의 궁극의 성공을 이룬다.
그런 얘기가 재생이라는 있습니다.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재생, 제출. 이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그 훈민정음 해례에는 인간 존중의 사상이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세종대왕의 정책으로 반영된 뭐 그런 그 예화 같은 게 있으면 좀 누가 말씀해 주시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세종대왕은 그 실제로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계급이 신분 차별적 질서 속에서의 계급이 비록 천민이라 하더라도 그 하늘 백성으로서는 다 똑같다. 이런 그 의미를 자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천민이라 하더라도 능력만 있으면은 그 인재로 발탁해서 쓰는 그렇죠. 그런 그 장영실 인사 같은 경우가 정책을 있죠. 네. 폈기도 했죠.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좀 알기 위해서는 세종대왕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종 즉위 당시의 시대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세종은 1418년에 22세가 됐을 때 그때 형 양녕대군이 세자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그때 세자 왕세자의 자리에 이렇게 올라서게 되는데 세자가 돼서 2개월 만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태종이 선위를 하게 되죠, 세종에게. 그래서 제위에 올라가지고 1450년 54세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총 제위 기간이 약 32년이 되게 되는데 그 중에 초기 4년간은 그 4년간은 이제 태종이 돌아가시기까지 그 4년인데 그 4년간은 세종은 사실 왕세자 교육을 별로 못 받았어요. 2개월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4년간이 임금 교육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후기에 8년간은 또 신병 때문에 아들인 문왕이 섭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세종이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약 20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초기 10년간을 보면은 당시 이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아주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일이 기우제를 자주 지내는 거 그거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워낙 가뭄이 심해서 세종 6년에는 강원도 가구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강원도 농토의 2분의 1이 그게 폐허가 됐다고 하는 그런 참혹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들께서 그 장영실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신 것처럼 세종대왕이 우리 고유의 천문 역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위기를 백성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전력 투구를 하죠. 또 그것이 또 한글에도 직접 천문연구가 연결이 됩니다. 네, 그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 뭐잘 아시는 위대한 그 천문과학자인 장영실이 있고요. 또 해식의 앙부일구와 물식의 자경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주 독자적인 달력이라 할 수 있는 그 천문역서인 칠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촌 이함이 원나라로부터 이렇게 소개한 농상지묘라는 책을 참고해서 그 세종 때 편찬한 농사직설과 같은 아주 체계적인 영농법 연구를 통해서 농업 생산에서 아주 혁신을 기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 세종은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풍요하게 하기 위한 전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종 20년이 되자 더 이상 이제 기근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없게 되고 또 국가에 비축된 곡식이 무려 500만 석에 육박했다고 해요. 참고로 선조 때 그 조정에 비축된 식량이 50만 석이었다고 하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사례를 볼 때 비교가 실감이 되잖아요. 이렇게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난 뒤에 그 수년 뒤에 세종 25년에 훈민정음이 창제 반포가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 훈민정음이죠. 그래서 그때 채말리가 사대모화에 중독돼서 그 8명의 연서자와 더불어 반대 상소를 올리게 되자 정음 창제의 그 천지 대자연 정신과 인류 역사의 숙명적 원리를 법칙을 3년여에 걸쳐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이 사실 몇 페이지 되질 않아요. 근데 그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것을 제작하는데 약 3년 세월이 걸립니다. 그 3년 세월이 걸린 그 속에는 제가 보기에는 명나라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그 명나라보다 앞선 어떤 그 천자국 이런 상을 드러내긴 드러내되 그걸 은밀하게 좀 이렇게 감춰서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마 이렇게 상당한 그 심력을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세종 28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세종대왕의 그런 철학, 인간론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입증하려면 행동과 치적과 결과에서 이제 찾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오늘 자담을 마치기 전에요. 한 번 더 훈민정음의 문화적 독자성의 뿌리를 한번 그 최근에 지금 그 부각되고 있는 홍사 문화와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조 수거령에 대상했던 책들이 이제 홍사 시대의 이야기책이다라는 그 말이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남 교수님께서 홍사 문화를 이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또 홍사 문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사 문화가 무엇인지 그걸 또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원전 3,500년 전후에 신석기 문화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옥기 문화를 중심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옥기 시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아무튼 시기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5,600년 전 전후죠. 그리고 또 크게 홍사 문화는 사회 문화까지 올라갑니다. 8,000년, 9,000년까지도 올라가는데, 근데 홍사 문화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적봉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의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주로 얘기합니다만은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황하 문화보다도 훨씬 더 천년이 앞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원류가 홍사 문화가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할 수가 그렇죠. 있는 동아시아 거죠. 문화의 원류를 홍사 문화로 볼 수 있고 네. 중국 중원으로도 후대에 그 홍사 문화 요소들이 유입된 과정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홍사 문화의 주류, 그다음에 그 홍사 문화의 사상과 철학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계승한 세력은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보면 중원보다는 동이족에서도 한국과 일본이다. 저희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어디냐면은 이제 만리장성 동북 쪽에 이제 요소지방에 이제 그 위치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중국 사람들은 지난 몇천 년 동안 만리장성 이북은 야만의 땅이고 중국인의 교화가 미치지 못한 그런 어떤 그 오랑캐 땅이라고만 해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중국 문화의 원류가 홍산 문화도 있다. 어떤 사람 심지어 중국 문화의 뿌리가 홍산이다. 이런 얘기까지 암암리하고 있거든요. 네. 소병기 교수 같은 분은 Y자 벨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홍사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1차 사료 이런 것이 중국 문헌에 나옵니까? 기록이? 근데 중국 문헌에는 사기에 조금 그 뭐 아주 간략하게 그렇죠. 표현이 돼 있고요. 네. 황제 그리고- 헌원 얘기 나올 때 조금 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산해경은 뭐 아시다시피 좀 표현이 모호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네. 뭐 동화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반면에 그 우리나라 환단고기에는 그 환단고기 삼성기와 태백일사 신시봉기에는 그 홍산 문화 지역을 그 청구국이라고 해서 그렇죠. 아주 뭐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배달국 시대에 그런 예, 거죠. 그 그렇죠. 주요 거점 지역이 바로 이제 예. 그곳이다. 요소지방 청구였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세조 그 수거령의 대상이 된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조선 비기, 그다음에 뭐 조대기, 삼성기, 삼성밀기, 대변설, 표은천사 이 책들이 결국은 홍사 문화를 묘사했거나 아니면 홍사 문화 전후에 이제 소위 말 그 지역의 만주 지역 요소 지방의 고도로 발전된 문화인들의 기록 유산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그 홍사 문화하고 훈민정음하고 또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앞으로 이 이야기 보따리가 펴질 수 있는 건데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작년에 그 한일 그 우호 대학생 방문단이 서울에 왔을 때 그
동경대학교, 교토대학교, 뭐 와세다, 게이오 이렇게 쭉 해서 세미나에서 제가 강연을 하면서 홍산 문화가 일본 고분 문화의 원료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예를 한 10가지 이상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충격을 받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학생은 교토대학 학생은 자기 당장 교토에 가가지고 다 확인하고 싶다고. 제가 의라 신사도 얘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너무 흥미로워하고 정말 재밌어하는 이야기인데 유독 그 문화의 원류, 원계승자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한국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홍산 문화 연구를 안 하고 오직 인하대학교하고 몇 군데서만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기묘하다 저는 느끼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2013년에 그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동북공정하고 홍산 문화에 대한 이제 특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학자들이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너무 재밌어하고 그 당신의 주장은 상당히 고고학적인 증거가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하면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 될 것이다. 다 얘기해요. 근데 정작 그 문화의 주인인 우리나라의 국사를 가리키는 국사학계에서는 홍산 문화가 하면은 쳐다보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홍산 문화가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것만 입증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상한 심리 구조를 가진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주역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주역만큼 또는 주역을 뛰어넘는 그 영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정역입니다. 제가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주역과 정역을 쭉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주역과 정역은 우주 대자연의 변화 원리이면서 동시에 인류 역사가 변천하는 절대 법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인류에게 숙명지어져 있는 그 역사를 관통하는 그 역사 법칙 두 가지를 그걸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과율과 목적률인데 그중에 이제 목적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인류 역사가 천지의 큰 가을철을 맞이하여서 성숙되고 매듭이 지어지는 그 이치는 반드시 처음 시작한 근본으로 돌아가서 근본 뿌리와 하나가 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홍산문화의 유적과 유물을 발견하고서 그걸 접하고서 그 유물과 유적 속에 나오는 그 시원문화 정신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조상님들의 생활문화 정신과 추구했던 그 의식 그걸 보고서 정말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홍산문화 유물에 음양 용봉신을 상징하는 옥봉이 있고 옥절용이 있습니다. 또 동서남북 천하추동 1, 2, 3, 4 등 이 우주의 시공간 변화 원리를 오행상수로 보여주는 옥벽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삼재 일체론을 상징하는 삼조기가 있어요. 그리고 천원지방을 여실히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원방 총묘단과 원방 옥종이. 네, 옥종도 나오죠. 예, 네. 그게 이제 다량으로 발굴되는데요. 그걸 보면서 상고시대의 그 인류의 조상님들이 광명한 그 정신 문화를 추구했고 또 천지와 하나 되는 삶을 추구했던 것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어서 직접 그 유적을 통해서 그 시대 5, 6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실로 이렇게 감탄을 금치 못했었죠.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훈민정음은 천지인 삼재 일체론과 삼극 우주론이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표상이 홍산 문화 유적과 유물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태백일사 중에 신시 본기에 보면은 홍산 문화의 유적과 유물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시대의 상고시대 조상님들의 생활 문화의 면모를 그걸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놀랍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 같습니다. 고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6,000년 전에 홍산 문화가 있었고요. 네. 그 홍산 문화를 구가하면서 살았던 그 삶의 주인공들, 그 삶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이제 우리의 고대 환단 사서들이고요. 그 환단 사서의 철학적인 그러한 그 사상적인 배경이 바로 훈민정음의 창제의 또 배경이 되었다. 그렇죠. 세종대왕이 이제 그러한 철학을 다 이렇게 두루 섭렵을 하고
그러한 그 천지인 삼재 사상이라든지 음양오행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글을 이렇게 창제하게 되기까지 그 과정이 이제 굉장히 그 아주 흥미롭게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일맥관통한다 그럴까요? 이게 쭉 일관되게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환단고기가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날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참으로 뭐 어떻게 보면 드라마 같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 훈민정음에 보면 정인지 서문에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은 그 자방고전이라고 해서 옛 글자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는 분명히 그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구를 그 인정을 하려 들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유령 취급합니다. 자방고전에 대해서 예. 연구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냥 100%뭐 그 세종 그 팀이 만들었다. 순수 창작품이다. 예,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지 그 모방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모방했다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제 보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 채말리도 세종대왕과 그 논쟁을 하면서 그 이제 한글을 민간의 천한 언문을 끌어다가 만든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에서 쓰던 것을 끌어다가 만들었다. 예.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예, 예. 채말리가 했어요. 예. 예. 그러면서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고려 말부터 세종 때까지는 그 고대로부터 써오던 한글과 같은 그런 문자가 민간에서도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네. 예. 그 저희 인하대 융합고고학과가요 몇 년 전에 그 교육부 특별 연구 사업으로 만주 지역 이 고문자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 제보를 받고 그 수원에 한 수집가 집을 갔어요. 왜 갔냐면은 그 이제 대동강 유역 전돌 있거든요. 무덤에 들어가는 벽돌 있지 않습니까? 전돌을 이제 무대기로 갖고 있는데 그 전돌에 한자하고 한자가 아닌 한글과 비슷한 자형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가서 이제 2번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현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한글하고 유사한 혹은 삼랑 을보르기 만들었다고 한 정음 38자고 변형됐거나 유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글자가 뭐 연대 이런 게 밝혀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장가한테 그 벽돌 하나 깨진 벽돌을 받아냈어요. 받아내가지고 이제 그 화학 측정을 해봤습니다. 연대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방사성 탄소도 있지만 이제 OSL이라 가지고 화학 측정하는 게 있는데 해봤더니 1,500년 전후에 라고 하는 시대 측정이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고구려 시대죠. 대동강이니까 고구려 남쪽에 있는 대동강 지역인데 그렇다면 그 문자들은 분명히 한글 이전에. 한글 이전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믿고 싶지 하질 않고 자꾸 그런 사실을 회피하려고 그럽니다. 홍산 문화에서도 이 한자와 관련이 없는 그러한 그 독특한 형태의 문자가 이렇게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럼요. 얼핏 저는 들은 뭐 적이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융합고고학과가 이제 생기고 나서 그 유일한 그 홍산 문화를 연구하는 유일한 이제 학과이다 보니까 홍산 유물을 수집하는 수집가들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자기 유물 좀 와서 봐달라고. 그러면 뭐 고맙다고 가서 보죠. 예. 쭉 보면 저희는 여러 유물들 다 봐서 근데 재밌는 것이 여러 유물들에서 한자가 분명히 아니고 그 아주 고유한 부어와 문자가 나옵니다. 부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패턴들이 상당히 여러 다른 종류의 다른 소장가들의 옥기 유물인데도 비슷한 게 나와요. 그런 걸 보고 이제 한자나 갑골문이 아닌 고유 문자가 존재했다고 보는 거죠. 예, 그게 말이죠. 혹시 그 환단고기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문자를 이제 녹도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녹도문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금방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게 혹시 그런 흔적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그렇죠. 좀 하게 되네요. 예. 그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원에 의하면 그 사슴 발자국을 보고 만들었다는 녹도문이 있고요. 예. 그 녹도문 이후에도
뭐 우서, 화서, 투전문, 용서, 신전 등 굉장히 다양한 문자가 존재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한테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연구할 때 연구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는 데는 의미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보지만은 저희는 이제 고고학과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정식 발굴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튼 이 어떻게 소장했는지는 뭐 사연은 알 수 없지만 많은 유물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옥기 유물들에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거는 그 주대, 그러니까 동주 다음에 서주죠. 서주 다음에 서주 동주. 다음에 동주. 동주 시대, 특히 춘추 전국 시대 때는 이제 청동기 명문이 많이 나오는 중국의 명문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흔히 번조선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제 요소지방 혹은 이제 나나 유역 혹은 이제 조양 인근 뭐 이런 지역에서 청동기가 나오는데 그 청동기에 보면은 한자가 아니고 물론 이제 그 당시 한자가 있는데 갑골문도 아니고 주대 명문도 아닌 아주 이상한 고유의 문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국내에 이제 그 청동기 명문을 전공한 학자들한테 여러 분들한테 사진을 받아서 이제 사진을 보내가지고 해독을 해보시라고 하면은 이분들 해독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못 보던 거니까. 못 보던 글자를 해독을 못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일부는 이제 해독하신 글자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게 일부 사람들은 고죽국이 이제 고조선의 제후국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고죽국의 어떤 청동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은나라가 망하면서 은나라 왕족이 갖고 온 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글 이전에 한자가 아닌 북방 고유 문자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글 이전에 그러한 우리 고유의 문자 분명히 이제 환단곡에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한 흔적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문자, 언어 이런 그 역사의 어떤 그 외곽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학문 쪽으로도 깊은 연구가 될 때 우리의 완전한 그런 그 역사를 회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훈민정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훈민정음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걸 논의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앞으로 하여튼 우리가 이 역사와 관련되어서 철학 더욱 깊은 그런 많은 그 연구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세조 수서령의 배경을 탐구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태종과 세종의 선가적 의식 세계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의 바탕이 된 우리 민족 고유의 선가 철학에 대하여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비록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는 없었지만 고려말 조선 초에 자주적인 역사관을 계승했던 선각자들이 우리 고유의 철학과 역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종대왕이 우리 후손들에게 단순히 글자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올바른 길에 대한 가르침까지 새겨놓았음을 알 수가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